결국 기술 동맹 강화는 지속된다. 프렌드 쇼어링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백악관 프레스에서 기자들이 질문에 실제로 왜 일본보다 한국 먼저 가냐? 당연히 대변인은 의미를 두지 마라 라고 했지만 와서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우리 프렌드 쇼어링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또 미국한테 가서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좋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장하는 산업이 많은 미국의 공급망 체인에 본격적으로 한국 대표 기업들이 들어가서 기회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 그럼 오늘 금요일 아침에 제 실전 투자에 가장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을 한번 또 모셔봤습니다. 우리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정말 매니아 팬분들 굉장히 많은 또 이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오늘 또 뭐 일어서려고 그러시나 보죠? 예, 짧은 시간에 좀 막 여러 개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하. 예, 저도 뭐 이렇게 설명회 나갈 때 네. 주로 이렇게 쓰는데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 들고 나와서 말씀드릴 때 좀 빨리 쭉 지나가는 내용 때문에 그렇지. 잘 안 와닿는 잘 못 받아들이시는 좋습니다, 분들이 좋습니다. 예, 있어서 오늘은 좀 네. 중간중간 판서를 조금 네. 하면서 가는 게 더 와닿게 하지 그러면 않을까 속도감을 싶습니다. 좀 눕혀보죠. 네.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제가 좀 한 번에 많이 좀 하려고 하다 좋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 회사에 있는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좋은 회사는 다 있구나. 아, 자, 이렇게 네. 네 지금 판을 보고 얘기를 하면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다들 고민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수는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세게 튀었다가 훅 밀리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또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주가가 맞습니다. 오르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왔다 가야 되냐. 그리고 악재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막 호재들도 갑자기 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거저걸 다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속도적으로 다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자금력도 사실은 거기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맞춰놓고 가볼까? 그다음에 지금부터 시장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게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을 좀 잡고 그다음에 얘가 안 흔들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내용으로 제가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 빨리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시장을 보시면 네. 일단 이 왼쪽 편은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 그래도 반영이 된 악재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왼쪽 편 보시면 제가 이제 FOMC랑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악재 반영이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한테 지금 기회 요인들을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결국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주가라는 건 실적과 멀티플의 함수다라는 건데 여기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가 더 붙으면 신고가가 나느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FOMC는 일단 시장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멀티플이라는 것들을 이제 결국은 FOMC는 멀티플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을 건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시장 할인율을 건드렸다는 거고 네네. 시장 할인율이라는 게 저희가 이게 뭐 배당 성장 모형에서 뭐 이게 약간 좀 어렵게 하면 뭐 1+G 해가지고 결국 있는데 다 빼고 나면 결국은 이 시장의 할인율로 시장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게 퍼 값인데 이게 내려가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소 논리 때문에 저희가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높은 베리에이션을 못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게 요 로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오르면 이제 저희가 멀티플이 계속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요거를 먼저 보시면 요 오른쪽 게 거 요거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전 글로벌 지수들의 그 YTD 수익률입니다. 오른쪽에 그 담배꽁초 같은 거요? 네. 네. 다음에 네, 있는데 윗단은 이 위에 녹색 선, 그러니까 황금색 선들은 실적입니다. EPS 성장률이고요. 밑에는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빠졌냐는 겁니다. 근데 요 점들이 이제 담배꽁초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네. 이 점들이 그 나라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EPS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도 EPS 성장률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은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지금 이 폭락장이 나왔었다고 그래. 네. 이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세게 올린다, 아니면 천천히 올린다라고 하면 요 주가에서 보면 요 앞단 요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멀티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보시면 일단 저희 연준에 대해서 신뢰를 저희가 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이유로 많이 잃었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3월달 FOMC 저희가 확인한 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그리고 사실 임기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 3월에 가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시장에서의 의문은 이거죠. 그러면 어느 속도로 할 건데 너네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랬는데 3월달 FOMC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을 복귀해 보시면 4월 말에서 5월 초, 왜냐하면 5월 4일이 FOMC였거든요. 그 주간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속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그러면 25bp 할 건데 아니면 50bp 할 거냐 아니면 75bp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베이비 스텝, 그다음에 빅 스텝,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요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5월 FOMC 가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75는 아니야 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70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구나 하면서 하루 급등했다가 그렇죠. 바로 다통해내는 네. 이슈도 생겼죠. 왜냐하면 네. 잠깐 생각해보니 75는 아니지만 50이었기 때문에 그럼 세게 가는 건데?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몇 달 만에 나와서 그 사이에 그 아마 언급 안 됐던 내용 중에 뭐였냐면 요 5월달 FOMC에 보면 우리 초매파로 지금 강세로 했던 블라드 총재조차도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올리긴 올리는데 중립까지는 올릴 거야 라는 얘기를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FOMC를 보고 나서 우리가 회의록을 봤을 때 블라드가 추가적인 악재, 그러니까 더 매파적인 얘기를 안 하면 어쩌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립금리까지도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 약간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인 건데 요거 끝나고 나서도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확인했고, 아니 올린다는 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속도 어디까지 할 건지 5월에 확인했는데, 그럼 그 다음인 거죠. 그럼 중립금리가 얼마인데?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연준에서의 그 금리를 볼 때는 사실 점도표라는 걸 저희가 보고 점도표를 어디다 막 찍어주는가를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네. 눈치껏 이제 저희가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로 가겠구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얘기해준 금리는 2.5%, 2.5에서 2.75 정도죠. 그래서 글자가 이상하게 적히네. 2.5에서 2.75가 올해 말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중립금리 수준이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점도표를 보고서의 예측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개 계속 돌리지만 네. 요것만 보시면 그래서 이 연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실 거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흐름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FOMC에서 그럼 속도는 어디까지인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전에 요즘에 보시면 연준이 딱 두 가지 갖고만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를 잡으러 가겠다. 근데 사실 고용과 물가는 연준의 책무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왼쪽 필립스 곡선으로 해서 가로축은 실업률이고요. 왼쪽은 물가입니다. 코어 CPI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경제학에 나오는 이 필립스 곡선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 연준이 이렇게 실업률을 강조하면서 꼭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지금은 고용이 좋은 상태라서 이 그래프상 실업률을 조금만 포기해도 물가를 이만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것 대비 얻는 게 훨씬 많은 구간이고 네. 그게 실업률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물가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고용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밑밥을 그래도 까는 할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나오는 각종 코멘트들을 보시면 결국은 기승전 경기가 괜찮고 그 근원이 그 고용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물가를 잡겠다라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럼 중립금리가 얼마인데?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는데 중립금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숫자로 어떻게 계산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면 중립금리를 한번 역산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기다 이 차트입니다. 오른쪽 건데 할 수가 없어서 일드 갭으로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대비 주식 수익률이 얼마나 좀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라는 일드 갭을 역산을 해서
2000년 이후로 S&P 500을 가지고 역산을 했을 때 그 중립금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연준이 어디까지 올릴지를 우리가 미리 알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 중립금리 수준에 따라서 뭐 시장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까? 그 시장 그렇죠. 지금 약간 후자 쪽에 더 후자 쪽에 가까운 가깝습니까? 거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기고 시장에 적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자인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역산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3.13이 나옵니다. 3.13 정도 나오고 기준금리는 2% 수준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거죠. 실제 지금 실물에서 시장금리는 10년물 금리는 3%를 넘었다 지금 내려왔죠. 넘었다 내려왔는데 기준금리는 이제 1%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야, 실물은 벌써 갔다 왔는데 기준금리 이제 2%, 이제 1% 올렸는데 2% 이상까지 올리려면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계속 의구심이 생겼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시기를 빨리 적응을 못해서 그러니까 시기 착오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시장은 이미 갔다 온 걸 알고 있고 여기서 더 올리면 경기 둔화 나올 것 같으니까 약간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서 조금 그 톤다운하는 그림들이 나오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은 제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건드렸다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오면서 최근에 그 미국 장들 보시면 한국 장도 그렇고 성장주들의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이슈들, 그러니까 연준의 이슈들을 가지고 보면 지금 요 가운데 그림이죠. 연준이 이렇게 이제 6월 정도까지 이렇게 50 올리고 연말부터 25 가서 2.75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요 기울기, 요렇게 눕는 기울기. 이제 요게 나오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급격하게 멀티플로 움직이다가 멀티플의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 변동성을 좀 줄어들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의 이벤트 대해서는 일단 요렇게 하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고 가면 되고요. 네, 일단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크게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고 네. 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연준의 이벤트는 멀티플을 건드렸다. 그래서 연준의 이벤트들이 좀 잦아들면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변동성은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이거는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환을 건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환을 건드린 거고 환. 예, 왜냐하면 GDP에 대해서 GDP의 그림이 이렇게 갔습니다. 최근에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미국의 GDP가 이 정도로 꺾일 때 미국의 유로존의 GDP는 이 속도로 꺾여 내려와 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격탄은 미국 존 대비 유로존이 더 직격탄이거든요. 그래서 GDP는 이 속도로 유로존이 더 빨리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과정인데 유로존은 더 세게 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요 구조가 지금 딱 만들어졌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막 만드는데 가장 크게 지금 최근에 약간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쪽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일단 달러 강세, 유로 약세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여기는 경기 둔화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유로존은 후행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유로화가 조금 더 강세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오늘 이제 한 101 정도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환이 완전 달러로만 집중되다가 빗달러로 좀 퍼지니까 사실 지금 이례적으로 숫자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5월달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입니다. 1200억 순매수입니다. 완전 조 단위로 계속 매도 나오다가 네. 마지막 3, 4일에 다 돌려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벌어졌던 일이 환입니다. 환이 1250선까지 한 번에 훅 내려와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바뀌는 구조인데 전쟁은 GDP와 인플레이션 건드렸고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냐 달러 약세냐의 움직임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준다.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서머리 먼저 하고 나중에 뒤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을 찾아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수급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장 할인율이다. 요 두 가지는. 그럼 이제 기회 요인을 찾아보시면 뭐냐면 제가 다른 데서 뭐냐면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파워 게임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미중이 붙든 딴 데가 붙든 사실 그때는 전쟁 날 거라 생각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파워 게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그 화두를 저는 파워 게임의 연장선에서 프렌드 쇼링이라고 이제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파월이 아니라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프렌드 쇼링. 네. 그러니까 우리 인쇼링 해라. 네. 막 우리나라 와서 공장으로 만들어라 다시 했던 들어와라. 그런 네. 거였는데 이제는 미국 내에서 다 못하니까 우리 연맹으로 가자, 동맹으로 가자. 그래서 프렌드 쇼링이라고 옐런이 이번에 지난달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뭐냐면 파월이 불신을 얻었고 이 상황에서 옐런이 등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통화정책 하시는 분 지금 재무 장관이죠. 그래서 장관이 정책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이슈들로 보면 그 전에 이제 무역 분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요즘에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병목 현상이나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애들을 조금 그래도 관세라도 유예시키면서 이슈들을 좀 풀어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무역 분쟁은 지금 이번에 잘 보시면 풀기가 좀 쉬운 게 뭐냐면 네. 처음에 무역 분쟁 저희가 18년도에 트럼프 들어와서 했을 때는 기술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순서가 뭐였냐면 이렇게 자동차공 통신 그다음에 IT 이렇게 가면서 생활 물가 관련된 공산품이 제일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원래 미국이 가장 제일 크게 강조했던 건 IT 관련된 뭐 기술 안보 이쪽이었는데 얘는 풀어줘도 크게 이슈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무역 분쟁하면서 미국이 중국한테 얻은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지 않은데 뭔가를 풀어줘야 되면 국내적인 정치적 반발도 좀 생기는데 우리 인플레 좀 풀기 위해서 이 정도는 좀 풀어주자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냐인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풀어주는 쪽은 여기, 근데 쪼우는 쪽은 여기. 그럼 쪼우려면 그래도 또 뭐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 동맹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기관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연장선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 환이 하나 더 결합되는데 무역 분쟁을 2018년부터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갈 때 발생했던 이슈가 뭐냐면 중국이 이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움직이면 위안화가 오히려 더 안정화해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였죠. 요때가 위안화 6.1에서 7까지 그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단계별로. 네, 근데 네. 지금 6.6 정도인데 이게 좀 추가적인 강세 정도의 좀 전환은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그래야 중국도 내수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 안정화는 원화 안정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구조랑 거의 네. 결합됩니다. 그래서 화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분쟁 때문에 풀어주되 쪼우는 건 더 쪼아야 되니까 결국 기술 동맹 강화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장선에서 프렌드 쇼링이 나왔고 프렌드 쇼링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백악관 프레스에서 기자들이 질문에 실제로 왜 일본보다 한국 먼저 가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당연히 대변인은 의미를 두지 마라라고 했지만 와서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우리 프렌드 쇼링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이제 일본에 없죠. 한국에만 있죠. 대표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인쇼링이 안 되니까 프렌드 쇼링 해야 되니까 한국 와서 우리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한 거고 그랬더니 한국 기업들이 투자 발표를 다 해줬고 하자마자 미국은 투자 혜택 줄게라고 하면서 발표를 또 이제 그 선물을 받고 다시 또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또 미국한테 가서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좋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장하는 산업이 많은 미국의 공급망 체인에 본격적으로 한국 대표 기업들이 들어가서 기회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네. 어디가 연결되냐면 투자라는 거니까 캐파 증설이랑 연결됩니다. 캐파를 증설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같은 가격을 받더라도 매출액이 양이 커지죠. 양이 커지는 거고 되는 기술 산업에 하면 피도 같이 커지는 과정들이 벌어집니다. 네네. 최근에 성장주들이라고 성장주도 아니고요. 그냥 IT, 그다음에 2차 전지.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뭐 하나였던 게 또 2차 전지 업체 지금 코스닥 시총 1, 2등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업들 중에 뭐 캐파 증설, 자사주 매각 이슈들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그 기업들 다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 시장 이런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캐파 증설을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1만 톤
이걸 하겠습니다. 1만 이렇게 이제 1분기, 2분기 캐파였다가 매출이 나오다가 네. 3분기부터 신규 캐파 증설을 해서 한 10만 톤씩 빡빡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산수만 봐도 쫙 급증하는 매출액이 나오죠. 네네네. 매출액 단만 요것만 해도 그렇게 나오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매출액 그로스가 나오면 당연히 멀티부터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네. 성장성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시장을 보시면 요것 때문에 계속 흔들렸는데 요런 애들은 신고가네라는 구조가 나오죠. 이제 우리 시장을 보는 이제 좋은 점, 우리 시장을 볼 때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을 이제 네. 예, 설명을 주셨는데 네. 그 중에 네. 이제 나쁜 거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멀티플, 그러니까 FOMC가 약간 좀 신뢰도 좀 잃고 하면서 네. 원래는 기업이 뭐 100억을 벌면 그 중에 뭐 20배를 주든 30배를 주든 뭐 이렇게 예전에 줬었다면 이제는 뭐 15배, 20배밖에 못 주는 네, 상황이 네, 좀 된 네. 게 안 좋은 네. 점 중에 하나고 네, 네. 또 하나는 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제 환율이 좀 불안해지면서 네, 네. 특히 이제 달러가 조금 더 강세되고 우리 환율은 좀 더 약해지는 그 상황도 좀 안 좋게 된 거고 그게 수급에 네. 영향을 주는데 네, 그게 수급에. 해소 과정이라는 거죠. 네, 해소 지금. 과정이라 네. 정도 보시면 될 것 어쨌든 같고요. 부정적인 거에서 조금 이제 나아진 걸로 그러면 볼 수 있는 네. 거고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 네. 그 극한의 변동성은 많이 잦아든 상황.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앨런 장관이든 이 미국과 미국의 친구들이 하여튼 잘 이쪽으로 생산 시설 좀 모으고 또 중국에서 많이 줬던 것들을 좀 더 같이 가져오면서 우리에게는 좀 더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역시 뭐 연결이 좀 되면서 뭐 자동차, 항공, 통신 뭐 이쪽으로는 특히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겠다. 네, 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신고가 내는 쪽들 보시면 네.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뭐 반도체 소재 업체들 다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네. 매출도 커지는 상황에서 캐파 증서도 같이 가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실적으로 계속 증명하는 기업들은 신고가 나니까 이제 투자하실 때 그거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네. 제가 왜 캐파를 계속 강조드리냐면 지금까지 시장은 지금 저희가 한 2, 3년 동안은 요 부분 매출 커지니까 밸류션 그냥 막 무한적으로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정품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무한정 못 주죠. 무한정 못 주는데 그럼 이걸 극복할 만한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 네, 그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1등주의 옥석 가리기가 계속 되는데 옥석 가리기 하는 애들 중에서 이렇게 캐파 증설을 해놓으면서 수주도 같이 따라와주면 자연스럽게 일로 또 올라가는 구조가 계속되고 네, 네, 네. 번 돈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계속 선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자사주 이슈가 나와도 한번 잘 보셔야 되면 네. 저겁니다. 회사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돈을 투자를 한다. 그럼 내 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또 빌려서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주가를 희석시키면서 할 거냐인 건데 자사주 소각이나 뭐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거는 성장성이 좀 정체된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배당 성장률을 주면서 수익률을 네. 주면서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성장하는 기업은 아직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았다 생각이 되면 자기가 가진 돈을 적정히 잘 활용을 해서 네. 또 캐파 증설해서 또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이익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주한테는 오히려 더 친화적인 기업이다라는 거를 네.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두 가지 패턴으로 잘 분석하셔가지고 네. 아, 이 기업은 그런 거구나 아니면 이 기업은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우리한테 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네. 하나씩 좀 보고 가면 여기가 이 칠판이 항상 이게 한 번에 지워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요 차트인데 네.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지수 차트고요. 네. 지수랑 요 차트, 요 두 개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자료는 올라가 있을 거니까 네, 네.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시면 네, 저희가 비슷한 자료는 3프로TV 네. 앱에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되게 네. 패턴 비슷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요렇게 네. 요 느낌이랑 지금 이 두 개가 아, 실적과 주가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 요 폭들은 그 해의 저점과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몇 그- 년이죠 이게? 이게 19년, 20년, 21년, 22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지수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표시해 드린 건데 이 폭들이 이만큼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사실 작년에 저도 지수는 엄청 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익 그로스가 대한민국이 2020에서 21년 넘어올 때 이익 그로스가 67%짜리였습니다. 이익 그로스가 엄청 셌기 때문에 네네. 단순 계산상 지수는 세게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놓고 보시면
연초부터는 그 실적이 워낙 세게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계속 많은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주가는 윗단에서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힘을 계속 발휘해 줬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저희가 6월이 지나면 내년 걸 실적을 땡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작년의 기준으로 내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이익 그로스는 이게 약 요 정도입니다. 한 7%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힘이 좀 약해지니까 악재들이 나왔을 때 슬슬 밀리는 느낌이 좀 나왔던 거고, 왜냐하면 체력으로 좀 받쳐주는 힘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러고 나서 올해가 맞아 했는데 올해는 1월에 그냥 바로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죠. 저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상장 등등 뭐 해서 시장에 희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1월 저점 보고 지금 저희가 2월에 전쟁이 있었고 3월, 4월, 5월 FOMC 다 거치고 지금 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를 버틴다라는 거고, 장중 최저점 2,540선이지만 지금 지수 보시면 2,600선은 정말 탄력적으로 계속 잘 지켜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게 작년 6월이었고요. 네. 이게 지금 1, 2분기 사이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2분기 실적 전망치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의 방향성이 지금 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이거 지수의 레벨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오른쪽은 아까 그 밸류에이션이 더 움직여서 지수가 빠졌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왼쪽이 테이블은 뭐냐면 아마 전략하시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지금 하반기 2,600, 뭐 2,800선 계속 얘기하실 겁니다. 밴드를 그 정도 보시고 내년을 이제 뭐 한 2,800, 3,000선 정도로 좀 올리실 텐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올해 기준 이익 전망치, 그다음에 지금 기준 12months 포워드로 지금부터 12개월 뒤에 실적을 땡겼을 때 이 레벨과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9배, 10배 요 사이 레벨들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보시면 단순히 요 숫자가 나옵니다. 되게 단순한 산수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수 레벨을 요 정도 설정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요 숫자 맞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요 정도 밴드 내에서 정해놓고 있다가 이익 크로스가 내년에 지금 보는 것보다 5%더 오르는가? 아니면 10%더 오르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익 크로스가 지금 1분기 실적 내고 나서부터 위로 약간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 거는 이익 크로스가 10% 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보다 나은 실적이 내년에 붙죠. 그래서 방향성이, 우리는 어차피 실적은 계속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확인하고 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가시면 레벨들을 조금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저 시장은, 지금 우리의 시장은 네. 실적의 역성장은 가정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중간중간 잠깐 언더슈팅이 딱 나왔더라도 그래도 실적은 견고하니까 요 정도는 바닥이야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 지리하게 정말 길게 요것만 확인하고 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지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아까 위에 보셨던 그런 각종 기회 요인들을 가진 기업들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네. 올 1월에 3,000에서 이 정도 빠졌으니까 네. 되돌림 나오면 지수는 그래도 한 18%짜리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되돌림 악재들이 완화됐을 때. 네네. 근데 지수가 저 정도 움직이면 종목은 사실 더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올해 장이 지금 종목장이다 얘기하시는 건 그냥 기본 베이스 저 정도만 가정했을 때 네. 그 기업의 실적들이 좋은 기업들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다 정도 되고, 어느 더 쪽? 좋은 네. 건 그냥 이제부터는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우리나라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지금의 악재들이 좀 완화돼주면 지수는 그래도 좀 위로는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여기 본 대로 이건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12months 포워드 실적 확인해야 되고 내년 실적 확인되는 과정을 좀 가져야 되니까 하반기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서 받쳐주느냐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는 지수 요 정도 갇히더라도 아까 본 그런 기회 요인으로 시장 괜찮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분기 실적하고 나서 지금 나왔던 그런 자료들인데 네. 아이고야. 이거 뭐. 그냥 방향성 보십시오. 실적 좋은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 방향성이 어떠냐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이거는 컨터하는 애널분들께서 많이 나오시면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환입니다. 환은 복잡하게 그려놨지만 빨간색 선은 지수고요. 네. 파란색 선은 환입. 저기 환입니다. 네. 딱 무슨 반대로 거울 가네. 보듯이. 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제가 다 자료를 2000년부터 그렸습니다.
2000년부터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4입니다. 상관계수의 레벨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음수라는 게 일단은 반대 대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높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환이 꺾인다고 해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 사실 그거는 조금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은 이 파란색 짙은 건 환이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선은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외국인 순매도입니다. 근데 이것들 패턴을 잘 보시면 환이 극한으로 이 뾰족한 부분은 극한으로 원화가 올랐다는 거죠. 원화 약세 국면에서 바뀔 때 빨간색 점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변곡점에서 외국인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매수를 지금 시점, 지금 우리가 1,300원 정도 갔다가 1,250원 정도까지 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산다까지는 좀 그래도 되돌림만 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외국인 수급의 변환점은 환율의 변곡점이라고 제가 적어드린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한 1,200 정도에서 1,100원 정도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에 잡히면 외국인은 추세적으로 사버립니다. 근데 아직 그 환경은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도 변곡점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녹색 선이 뭐냐면 1,150원과 여기 1,150원이고요. 여기가 1,250원입니다. 근데 밴드가 항상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왜 여기에서 항상 1,250원에서 막힐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가면 실물 경제 참여자들이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2000년 이후로 계속 걸어보면 그렇게 나온다인 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때 되면 이제 구두 개입도 시작되고 그다음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 체력이 이렇게 커졌는데 1,400원까지 갈 수 있나? 예전에 리만 터지고 해도 뭐 그런 이슈들은 이제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 좀 톤에서 생각해 보시면 안 좋은 국면에서 원화도 약세되고 시장도 확 빠지면 그냥 무한 공포감이 좀 생기긴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로 놓고 보시면 요 정도에서는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면 저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고 아니면 고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니까 그런 톤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유가인데 유가도 사실은 크게 유가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상관계에서도 높습니다. 플러스 0.5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조업 국가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가격 정가가 다 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은 주가가 되게 좋습니다. 정유주나 이런 애들 보시면 그런 상황인데 원유는 지금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캐파 증설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앞에 적어드렸는데 주도주가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이 기업들은 캐파 증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업, 조선업, 뭐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크릿컬 업체들은 캐파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을 견디고 와서 지금 균형이 수급에 맞춰진 캐파이기 때문에 괜히 또 지금 좋다고 해서 확 투자했다가 나중에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쉽게 내려올 건가에 대해서는 캐파 증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벽에 우리가 뭐 러시아 물량 제외하고 더 증산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막아주는 노력들이 이제 좀 잡아두지 않겠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시장 판이 이렇다, 그다음에 환이 이렇다, 그다음에 유가는 이 정도 보시되 사실 두 가지 개인 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플레를 건드리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되는 건 에너지 가격 계속 오르니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재생 에너지의 부상인 거고 어쩌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판매량도 확 늘어나는 게 이런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인플레 환경은 저도 이게 다 설명드린 거니까 지금은 그냥 뭐 원자재도 오르고 환도 오르고 뭐 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배웠던 뭐가 오르면 뭐가 빠지는 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인플레 시대다.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연준은 그 정도에서 속도 조절할 거다. 지금부터는 너무 과하게 갔던 거는 그래도 약간 예방 차원에서의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정도 보시면 아까 멀티플 건드리는 것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차트들은 다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 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요게 하나인데 연준이 이제부터 이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연준 패드는 데이터 디펜던스로 바뀐다. 네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저께 그린 건데 이게 CPI든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든 코어 CPI든 네. 연준이 보는 PC의 물가 지표든 전부 다 무조건 0.1에서 0.6 오른다라는 가정을 하고 났을 때 음흠. 지금 시점보다 다 이렇게 빠지죠. 다 빠집니다. 근데 0.6 이상이 나오면 약간 좀 옆으로 기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 자료도 0.3, 0.4에서 노니까 네. 발표 나와도 주가가 급락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는 연준도 기다리는 거죠. 아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요렇게 간다 그랬는데 네. 인플레도 요 정도 주면 좋겠다. 근데 연준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계속 데이터 디펜던스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파월이 그 얘기도 했죠. QT를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 효과는 25bp 인상 효과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또 얘기를 해주는 게 다 그 속도 조절하기 위한 비밀을 좀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은 그래도 좀 바텀을 좀 잡아주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수요가 좋다는 거는 각종 변목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요 차트들 이게 서플라이 체인 디스트럭션 보시면 선진국일수록 더 높습니다. 수요가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역별 PPI, 제조업 쪽도 보면 중국이 다행히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 침체 이런 이슈들은 있는데 지금은 둔화지 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으나 속도 조절되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미국의 제조업 데이터 보시면 네. 여전히 견고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있으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사실 없다. 밸류에이션 변동폭만큼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이 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도 과거에 요때 경기 선행지수 하락기 때 금리 올렸던 적도 있고 네. 오를 때 올린 적도 있고 지금은 하락기 때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시행착오를 했었기 때문에 중립금리 수준에까지 가서는 고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QT도 같이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모르고 대응하는 건 아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고 그냥 투자 코멘트로 제가 딱 1분 안에 끝내드리면 물가가 수출 물가, 수입 물가 다 오를 때 네. 이걸 가격 전가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요 오른쪽 차트는 과거에 우리나라 그 수출입 물가 지표랑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같이 그린 겁니다. 네. 물가 오를 때 같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우리가 유가에 상관돼서 그렇겠죠. 높다 그랬고 네네네. 제조업도 좋다. 그래서 시크리컬 업체들 대응하실 때는 이렇게 철저히 가격 전가되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캐파 증설이었기 때문에 네.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일 거라서 짧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 되는 기업들은 그래도 외국인들은 샀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붙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PPP향으로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추세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것도 기회 요인. 이건 저번에 보여드렸고 대만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출 30%를 반도체를 해도 미국 몰빵, 한국은 중국 50%. 그 차이가 작년에 저런 크게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트렌드 쇼어링 할 때 기회 요인은 생길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장비 투자 좋다, 뭐 좋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 캐펙스 증설했을 때 주가 네. 좋은 거, 뭐 이런 것들. 마음이 많이 예, 급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이제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사시면 괜찮다. 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네. 캐파를 증설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격 전가 잘 할 수 있는 친구들 네. 이미 뭐 물론 많이 오른 친구들도 네. 있긴 그냥 하겠습니다만. 뭐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전방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 기업들이 돈도 잘 벌지만 지금 캐펙스 증가까지도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증명을 해주면 결국은 멀티플도 극복해서 갈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변동성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보시기에 제가 뭐 두서식 쫙 한 거 좀 급해서 좀 하긴 했지만 그런 악재들이 있었고 이런 기회 요인이 있는데 결국은 실적과 멀티플 그다음에 네. 캐펙스 증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이거에 충족되는 기업은 꾸준히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뭔가 좀 기스가 났거나 방향성이 바뀌었거나 하는 기업들은 이제 뭐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네. 지금 시장은 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률 잘 낼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존재한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 오늘의 하시는 화두는 캐파 증설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기업들이군요. 네, 네. 그게 제일 심플할 수 그게 있습니다. P와 Q를 같이 그리고 올릴 수 멀티플도 있습니다. 같이 올릴 네. 수 있는. 캐파. 자, 오늘 1등 하시는들 거의 뭐 몇 년씩 1등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DS 자산운용의 이한용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